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세 가지 의제 가운데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준비단도 실무단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은 뭐 이렇게 간간히 계속 밝혀왔던 내용이고요. 비핵화 부분은 이제 앞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목수로 넘기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분명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길잡이 역할에 충실하겠다. 뭐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정상 간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분명히 이제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 선언을 할 때 그때 그 비핵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오늘 미국 언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란 얘기를 할 때 잠깐만요. 그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뭐죠?라고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했다 또 아니다 하는 판단의 기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수준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그게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북한 측도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 이상의 비핵화 의지가 표명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확실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비핵화가 이제 완성되는 단계 과정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끈하게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끔 비핵화 과정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아마 워싱턴 쪽에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보통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CBID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뭡니까? 신속한 비핵화. 그리고 CBIID라고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방향을 인스턴트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겠다고 계속 밝혀왔는데 그 다른 방식이 뭐냐? 신속하게 하겠다. 그래서 CBIID가 이제 목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원하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원할 수밖에 없는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확실히 하면 거기에 따라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그런 상응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더 주목될 수밖에 없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속하게라는 게 결국 단계적이 아니라 일괄 타결을 말하는 건가요? 신속하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단계를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핵을 동결하고 중간 단계로서 불능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완전 폐기라는 그런 전통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의 시간, 받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시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도죠. 보통 전문가들은 몇 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 2, 3년 정도라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밝히고 있죠. 그 임기라는 게 이제 남은 임기가 한 2년 반, 2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이제 정말 저보다 이제 핵 문제 또 기술적으로 더 많이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한 핵폐기라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 관련된 모든 데이터 그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핵심 인력들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해서 그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그 인력들이 또다시 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핵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지금 북한이 선언한 핵실험 중지와 비핵화는 또 다른 거고요. 또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용어 선택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협상을 할 때. 이제 그 용어 부분은 이제 서로 간의 비핵화 방식에 따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지.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제3국으로 모든 그 핵 물질, 장비, 뭐 기술까지 다 폐기하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내용은 비핵화와 관련된 분석은 잠시 뒤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그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발표 내용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내일 오전 9시 30분경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사이에 있는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우리 전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로 이동합니다. 9시 40분경에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두 정상은 이곳에서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갖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도 남북 두 정상은 북측 육해공군 의장대의 사열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대 사열을 한 뒤에 두 정상은 양측의 공식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환영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부분이 이제 첫 만남부터 환영식까지 본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 상황입니다. 자, 네.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이 아마 이거는 뭐 그쪽의 상황이니까요.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립국 감독위원회 T2, T3 저 건물을 두 번째, 세 번째 건물 사이로 와서 바로 저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함께 이동을 합니다. 9시 반에 만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정상이 걸어서 저 자유의 집 사이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앞에 서 있는데요. 이 자유의 집과 이 사이로 와서 평화의 집 앞에서 그렇죠. 네. 평화의 집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판문점 그 군사분계선 위에는 건물이 3개가 있는데요. 이 T2와 T3 건물 사이로 와서 5cm 정도의 시멘트라고 하죠.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게 됩니다. 그 예.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턱을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저기가 사실은 원래는 없었어요. 그 선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그 선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5cm, 50cm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폭이 50cm. 저 선을 넘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은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로 나오면은 네. 그 다음에는 바로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판문점 광장인데요. 여기에 네.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게 됩니다. 네, 9시 40분경에 이 의장대의 사열을 받게 되는 건데 전문가님, 교수님, 이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군의 사열을 받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예,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고요. 1차, 2차 정상회담 때는 우리의 대통령이 이제 북한 군인들의 이제 사열을 받았죠. 네. 근데 사열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고로 예우해 준다는 의미가 있죠. 보통 정상들이 외국의 정상들이 올 때 이제 우선은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두 분 대통령께서 그런 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응하는 예우를 해준다는 의미가 우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 있긴 하지만 북한 체제 또 북한 지도자를 인정하는 또 그런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온 것처럼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 의장대에 사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약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공간이 좁아서 예.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전통 의장대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는 어떤 그런 딱딱하고 좀 약간 좀 거친다 그럴까요? 예. 군사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전통 느낌을 주는 의장대죠. 예, 그런 부분이 또 이전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근데 장소가 좀 협소해서 아주 그러니까 협소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지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예. 의장대 사열이라고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를 연주를 해줘야 되고 예. 국기를 개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로열 살루트라고 하죠. 예포를 쏩니다. 21발인가요? 그 예포를 쏘는데 거기서 예포까지 쏘기에는 좀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북한의 인공기가 개양이 되고 북한의 국가를 과연 연주하느냐, 이제 아니면 어떤 곡을 연주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가 국기 예포를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공간적 이유 또 뭐 아시겠지만 또 국민 정서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포까지 쏘기에는 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중립국 그 관리 지역이고 또 유엔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유엔사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든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긴 했지만. 네. 또 군사적으로 또 예민한 지역이기도 해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저도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천안함 폭침이랑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일도 있었었는데 아직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우리 군이 경의를 표시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도 분명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어떻든 우리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평양에 가서 북한군의 사열을 받았기 때문에 네. 상호주의죠. 사실. 그렇죠.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북한 최고 지도자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번은 또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를 만들겠다. 함께 만들겠다. 새로운 평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네. 남북한이 보다 안전하게 공동의 번영을 누리는 그런 길을 함께 걷겠다고 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비핵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해서라도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다면 얻는 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거 아닌가 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 정상에 맞는 환영식과 관련된 공식 환영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다음 본격적인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회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 정상은 접견실에서 사전 환담을 나눈 뒤에 2층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여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오전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에는 양측은 별도의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남북 정상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공동 기념 식수를 합니다. 양 정상은 65년 동안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던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게 됩니다. 기념 식수 장소는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고향 방문을 했던 군사 분계선 그 인근의 솥대길입니다. 공동 식수를 마치고 나면 군사 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양 정상이 친교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눌 예정입니다.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직후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습지 위에 만든 다리입니다. 유엔사에서 풋브릿지라고 부르던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도보다리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공식 환영식이 끝나면 10시 반부터 2층 회의실로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을 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오후 회담을 앞두고 상호
탐색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뭐 실무적으로 뭐 조율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1차 회담, 오전 회담이라고 하죠. 오전 회담의 그 어떤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오전 회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확대 정상회담이라는 건 배석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번에 아주 특이한 게 북한의 뭐 총참모장도 오고 그다음에 리수영 그 국제 담당 그 비서 네. 그러니까 부위원장 거기다가 리용호 외무상 예. 이거 외무상이 온다는 건 서로 상호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김영남도 오죠. 그리고 최희 선전선동부 부장. 그러니까 문화교류, 군사적 신뢰 구축,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 외교 라인. 외교 문제까지 다 논의가 될 수 있는 정말 찬란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성의를 보였고 이번에 비핵화를 주요 주제로 확실히 인정을 했고 예.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확대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얘기를 두루두루 다 한 다음에 5차는 따로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북측으로 건너갔다 다시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화면이 아침에도 김정은 위원장 걸어오겠지만 오후에는 모르죠. 오후에는 이제 차 타고 바로 그냥 평화의 집으로 올지도 모르죠. 예. 화면에 안 나오게 그냥 자동차만 보일 그렇죠. 수도 문재인 있는데. 대통령도 뭐 없는데 뭐 혼자 걸어오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왜 건너가냐?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참모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의를 하는데 혹시 이제 누가 뭐 엿들을지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예, 있습니다. 서로 국가 간에. 간에는. 예. 그래서 가서 보안을 위해서 식사 겸 좀 쉬었다가 그 참모들 쉬다기보다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고 전략을 다시 그다음에 짜는 전략을 짜가지고 와서 이제 정말로 구수회담 정상대 정상끼리 만나서 배석잔 최소화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중요한 합의를 이제 이뤄나가는 네. 그런 게 되는데 제가 추정컨대는 벌써 한 80% 정도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20%인데 20%가 중요한 문제가 아직 안 이루어졌을 그렇죠. 수가 있죠. 비핵화 그러니까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찬을 하는데 만찬하는 동안에 그 오후 회담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네. 합의문 과거에 보면은 뭐 8시간, 10시간도 막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렇죠. 두 번의 합의문이 문서화하는 작업이니까. 첫 번째 합의문은 2000년에는 오후 한 4시쯤 끝났는데 자정 때나 돼서 그렇죠. 합의문이 나왔고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때는 그날 회의가 끝내 그 다음 날 오후 12시에 그러니까 그 오전 마지막에 11시 45분쯤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웬만큼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일 회담이니까 상당한 합의문은 거의 마련해 가지고 나머지 이제 미결 사항만 보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네, 합의문까지 쭉 하루 종일의 회담 상황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행단 좀 볼게요. 9명이 함께 옵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1명만 수행단이 따라왔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경제 라인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지금 남북이 이 경제를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저도 이 명단을 보고 비핵화, 평화정착, 또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온 것 같은데 이제 경협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같은 경우는 뭐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남북 경협 문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인물입니다. 이 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북측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잠시 뒤에 다시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측의 인사로 봤을 때는 경협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지금 이번 회담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좀 짚어봐야 될 게 많아서요.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죠. 예. 나무를 심는 식수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식수 행사는 사실 그동안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었는데 상당히 상징적. 왜냐하면 나무를 한번 심으면 이거는 계속 자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식수도 이제 소나무를 한다는 거고 예.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이고 또 이 물은 한라산과 이제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서 사용한 식수를 하겠다 이런 건데 예. 지금 이 회담하는 이 그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까지 느껴집니다. 네. 그 회담장이라든지 또 메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구의 배치 또 그림 모든 것을 이 한편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한편의 어떤 작품으로 지금 만들려는 그런 부분 작품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고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회담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면 네. 이런데 이렇게 공을 좀 과연 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평양 동계올림픽 그 이후에 남북 간에 서로가 많은 소통도 하고 또 많은 교류를 하면서 아 진짜 이번에는 비핵화를 비롯해서 남북 관계 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좀 더 상징적으로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하게 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의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게 생중계가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와서 만나는 게 가장 큰 화면이겠죠. 국민들이 볼 볼거리라고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볼거리 외에는 의장대 사열하고 그다음은 쭉 회의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식사 각자 하고 또 회의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볼거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수도 같이 하고 도보다리라고 그 도보다리를 지금 개축을 했답니다. 좀 더 네. 넓혔대요. 거기를 또 산책까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남북 정상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전 세계를 향해 좀 보여주려는 그런 네.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출이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정도 합의가 안 됐으면 이렇게 산책할 시간이 없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산책까지 하신다는 걸 보고 네. 이게 상당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 효과, 남북한이 진짜 화합을 이루고 화해를 했구나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전 세계에 그냥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가 됐으니까 이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합의가 되면은 이제 합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장소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이벤트가 저 만찬을 하는데 이 평화의 집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영상을 감상한답니다. 이 영상 주제가 하나의 봄인데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저녁에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남북한 전체 한민족의 세계 홍보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실히 심어주는 이런 것도 상당히 다 전 세계적으로 보도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잘 살리는 정말 훌륭한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오후 정상회담까지 마치게 되면은 남북 정상이 공동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이 합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의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그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도록 협의했습니다. 6시 30분부터는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평화의 집 3층 식당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북측 수행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9명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이용호 외무상, 그리고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남측 공식 수행단 명단에 정경도 합참의장이 새롭게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북측의 그 수행원 대표단의 명단이 공개가 됐고요. 우리 측에서도 지금 그동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합참의장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경도 합참의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행원 중에서 우리가 정경도 합참의장이 포함이 됐네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밝히긴 했지만 특히 이제 그 DMZ 지역의 그 실질적인 비무장화, 네. 소초를 그 지피라 그러죠. 그걸 뒤로 물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감시 정찰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그 민감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 감시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찰 활동, 감시 정찰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효적인 실제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이미 나온 내용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경계선 획정 문제라든지 서해 NLL 문제라든지 사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는 결국 합참의장 이런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제 그 수행을 해서 해당 과정을 지켜보고 정상간에 합의를 하면 그 이행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또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또 총참모장, 우리의 또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렇게 네 분이 또 자리를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합의가 되면 이제 후속 그 남북한의 국방장관 회담이라든지 또 합참의장 간의 회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군사적 긴장 완화 비롯해서 합의문이 나온다면은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장소와 또 그 행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합의가 잘 되면 좀 행사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그 자유의 집에 지금 거기 프레스센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뭐 합의 내용이 좋고 그러면 기자들의 질문까지도 받고 뭐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합의 내용만 그냥 발표하고 싶으면은 합의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 실장이. 네.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좋고 이 내용을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기자들의 질문까지도 받는 것이 아닌가. 좀 기자를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데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게 합의문을 양측 정상이 같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두 분이 이제 평양에 각각 가셨는데 그때는 합의문에 서명만 하고 그냥 각자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합의문의 저 수준이 좀 낮으면 따로 발표하는 형식을 빌릴 그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기자들의 규모나 질의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인지 그거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아주 파격적으로는 뭐 일산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발표한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그건 뭐 그냥 머릿속으로는 한번 그려봤는데 네. 그거는 아마 경호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따로 발표하냐. 뭐. 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 기자회견이거든요. 그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쪽에서는 이제 공동 기자회견도 고려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 실장 오늘 그 주미위원장이 얘기한 이 합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장소와 어떤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또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합의문을 발표도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그 답변하는 그 과정 예. 그 자체가 또 국제사회에 전 세계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말 이제 정상국가로 정말 가장 가시적으로 정상국가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군의 합참의장이 가고 북한에서도 또 이 뭐 총참모장까지 예. 올 정도면 군사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GP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여기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80% 20% 얘기하셨거든요. 80% 합의가 됐는데 20%가 안 된 것 같다. 그 20%는 분명히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얘기를 이제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그 프레스센터를 연결을 해서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나와주시죠.
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일정이 공개가 좀 됐는데요. 그 9시 반에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갖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각 내일 오전 9시 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내 하늘색 건물이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와 T3 사이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남측으로 내려옵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전통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두 정상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하면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이 열립니다. 북측 정상이 우리 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어서 두 정상은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방명록 서명, 기념 촬영을 하고 사전 환담에 이어 오전 10시 반부터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오후 회담도 마친 뒤에는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형식과 장소는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핵심 의제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표현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는 온전히 두 정상에게 달려 있다고 임종석 준비단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오후 회담 재개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분을 다지는 행사도 마련돼 있죠. 네, 점심 식사는 두 정상이 따로 합니다만 오후 회담 전에 두 정상이 만나서 친분을 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 기념식수 시간이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인근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로 한라산과 백두산 흙을 섞어 심은 뒤 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김 위원장은 한강물을 줄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 표시가 있는 판문점 내 도보다리까지 함께 산책을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눕니다. 산책에 이어 오후 회담과 합의문 발표가 끝난 뒤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은 오후 6시 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찬 종료 뒤 환송 행사에선 평화의 집 앞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영상물 상영 등이 있은 뒤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관심을 모았던 북측의 공식 수행원 명단도 오늘 발표가 됐죠? 네, 모두 9명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참석합니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남전략 총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외교 담당인 리수용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명수 총참모장, 체육 분야를 담당하는 최휘 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김 위원장을 수행합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임종석 준비단장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측 공식 수행원으로 정경두 합참의장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주 임진각에도 북녘땅을 보려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많이 붐빈다고 하죠? 네, 시민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임진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뒤로 지금 뭐 그쪽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좀 보이는데요.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임진강 사이에 놓여 있는 경의선 철교가 보이실 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이곳 임진각을 비롯한 안보 관광지에는 관광객들과 견학생들로 가득 북적이고 있습니다. 비록 흐린 날씨지만 시민들은 망원경으로 임진강 너머 북녘땅을 바라보며 평화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과 북 정상의 만남인 만큼 접경 지역의 긴장감보다는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통일대교 주변 도로변에도 평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 길을 내걸며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소망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르는 철책선에는 형형색색의 소망 리본이 내걸렸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가 빼곡히 적힌 리본에는 설레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 남북한의 화해를 애틋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북녘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들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실향민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내비치며 이번 정상회담이 일회성 대화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민들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YTN 차정민입니다. 네,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남북 정상이 물론 비핵화에 관련돼서 먼저 중요한 그 문제들이 남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네. 또 남북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관계 개선 문제. 평화체제 관계 개선 문제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우리 그 군 관계자, 고위 관계자까지 참석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이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문점은 GP라는 게 있죠. 소초, 우리 군이 지키고 있고 북한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군사분계에서 2km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정전협정대로 잘 안 지켜지는 측면들이 많다고요. 그거부터 먼저 그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감시하고 상대방을 정찰하는 임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철책을 만들어 놓고 살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잘안 식별이 돼야 되는데 보이죠. 잘 안 보이는 네. 거예요. 예. 그냥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서로. 좀 더 높은 데서 유리하게 보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단거리가 뭐 580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2km씩 이렇게 그렇죠. 4km가 4km가 떨어져 떨어져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게 580km 안에 580m.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하면 너무 가까이에 이렇게 GP가 그 남북한 GP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 서로가 또 오판에 의해서 상대방하고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DMZ에서 일어났던 그 긴장과 충돌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났던 건데 이번에 이제 남북한의 이제 국방장관이라든지 총참모장, 그 북한의 총참모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온 이유가 사실 이제 우리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조치가 우선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DMZ 뜻에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핵기준 낮추자. 이게 예. 항구적 평화 정착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네. 지금 인식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DMZ 비무장지대인데 지금 무장돼 있는 상태잖아요. 중화기 같은 것도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군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선은 이게 GP라는 것이 감시초소입니다. 감시초소, 감시소초, 뭐 초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우선 간격을 조금 좀 벌려보자. 뒤로 물리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조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하기도 이제 점진적으로 철수를 하겠죠. 아마 지금과 같은 남북 간의 어떤 신뢰 수준이라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마 비무장화도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것은 지뢰입니다. 지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매설되어 있거든요. 목함지뢰 문제도 그렇죠. 과거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도 일어났고, 예.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지뢰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중무장 지대를 비무장도 하고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까지 구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감시소초를 그냥 물리고 뭐 중앙에 철수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북한의 이제 평화와 또 뭐 경제적 번영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생산적인 역할도 이 DMZ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번에 군 수뇌부 사이에 한라인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도입된다면 훨씬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합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방장관 인민무력상, 그죠? 남북한의 그 국방장관급이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의 합참의장, 북한의 총참모장. 이 네 사람이 이제 한 자리에 이번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논의할 게 이제 이른바 직통전화, 국방장관 간에 또 총참모장 간에 직통전화를 이제 개설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회담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군사 당국 간의 한 라인이 개설되는 것도 상당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적어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비무장 지대에 관련된 합의가 상당히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그 근거가 일단 참여하는 이 배석자들이 군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아까 화면 나왔습니다만 그 도끼만행 사건 화면 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판문점에서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도끼만행 사건 그때 뭐 8.18 도끼만행 뭐 그랬었잖아요. 78년. 78년인가요? 76년인가요? 네, 76년. 예, 76년. 그동안에 그 저거 사건을 포함해서 저 사건을 포함해서 이 비무장 지단에서 얼마나 많은 그 도발이 있었고 우발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뭐 귀순 용사들이 이제 저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작년 말에도 한 분이 그렇죠. 오청성, 귀순 네, 귀순했죠.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 나무가 우거지면 북한 측의 경계가 이제 안 보이니까 미루나무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치기 작업을 이제 하는데 그 와가지고서는 북한 군사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도끼를 가지고 우리 그 병사를 미군 장교 2명이 죽었습니다.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그러니까 도끼로 살해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면은 뭔가 보복이라도 한다는 듯이 이제 그 당시에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로 막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였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가만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전군 비상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 북한 그 미루나무를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짜로 꺾어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 북한이 여차해서 거기서 또 다시 뭐 반발하고 하면은 전쟁이라도 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미국은 또 항공모함도 보내고 뭐 구축함도 보내고 막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김일성이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도끼 만행 사건으로 거의 이제 유일한 군사 사과죠. 분계선도 그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 군사 분계선 사이를 뭐 왔다 갔다 뭐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비무장 지역이니까 권총하고 비자동 소총까지만 허용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턱이 만들어졌죠. 턱도 만들어서 경계를 세우고 이제 안전하게 여기 넘어가지 말자. 예.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개념이 좀 훼손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턱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이 건너오는 거죠. 예. 높이가 뭐 5cm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한 50cm 예. 그러는데 폭이 50cm, 높이가 5cm니까 사실은 뭐 그 약간의 턱인데 그 군사 정전위원회 이런 데는 마이크 선으로 마이크 선이 그 경계선이라 그래요. 예. 거기는 그래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 저겁니다. 저거를 이제 한 발로 쫙 건너가지고 넘어오는데 사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미, 권양순 예. 여사하고 저기를 건너서 평양으로. 근데 이제 저 자리는 용도로 아니었죠. 갔습니다. T1, T2 자리는 아니었고. 저 자리가 아니라 예. 자동차 타고 가시다 내려서 건너가셨죠. 거기서 건너가신 예.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좀 군사분계선 뭐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내에서 아까 임 교수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GP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초가 있는 거죠. 소초 지키는 예. 소초. 가드포스트라고 예. 가드포스트의 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방 소초인데 자그마한 초소죠. 예. 자그마한 초소인데 그래도 거기에 한 초소에 30-40명이 들어간대요. 그렇죠. 소대가 네, 간다고 30명이 하니까요. 들어갔는데 우리는 40개에서 60개 사이고 예. 북한은 160개. 아.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북한은 거의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비무장지대에 와 있고 우리는 1,600에서 1,800명.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그 이제 군사분계선 2km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GP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한 60개 들어와 있는데 그쪽은 160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까지는 안 왔는데 북한은 더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합의를 하려면 사실 우리보다는 북한이 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 양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바이올레이션을 죄송합니다. 그 침범을 그쪽이 더 많이 했으니까 그쪽이 원위치를 더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과거에 보면 미소 간에도 골바초프하고 레이건 간에 이제 군축회담을 하면 예. 전술 핵무기 그런 게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 당시에 골바초프가 평화의 사도 얘기 들었던 거는 그 공산진영 수장인데 예. 그 전술 핵무기 같은 거 유럽 지역에 뭐 한 3배 이렇게 많은데 예. 다 없애자. 그러니까 소련이 더 많이 없앴죠. 예. 그런데 그냥 완전히 없애니까 그러나 양측이 다 없애니까. 그래서 중거리 핵무기도 완전히 다 없애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GP를 다 없앤다 그러면 북한이 더 많은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상 손해 볼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과연 워낙 많기 때문에 160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싹 철수하고 그 소초 자리를 다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리고 거기는 민정 순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서 상주할 수가 없는데 상주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중화기 그러니까
자동 소총 이상은 갖고 갈 수가 없는데 거기 뭐 저 기관단총에다가 무슨 뭐 저 그 야포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예. 막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소총 권총하고 그 아주 모순적인 게 반자동 소총만. 비무장지대가 가장 중무장된 예. 중무장 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총참모장 온다는 거 보니까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를 조금 그 통큰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책에서만 읽은 겁니다. 뭐 전문가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뭐 전쟁의 한 3분의 1은요, 그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무장지대 안에서 저쪽에서 총을 쐈는데 이게 뭐지 하고 같이 대응 사격을 했다가 이게 확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막아야 되는 그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이 뭐 그 원인을 보면 오판에 의한 게 3분의 1이 훨씬 이상 되죠. 어떤 뭐 통계를 보면 뭐 90% 이상이 거의 오판이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남북 간의 그 충돌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물론 존재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오판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원인이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이렇게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오판을 근본적으로 한번 이제 없애보자, 예. 그런 차원인 거고요. 사실 남북 관계도 보면 남북 관계가 좀 이렇게 화해 협력을 하고 교류 협력을 했던 시기에는 오판의 가능성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가 불신하고 대결하고 이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면 그때는 이제 상대방을 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해 연말까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다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전쟁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전쟁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뭔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공격하는, 그렇죠. 대응하다가. 예, 이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다 우려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런 반전들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반전들이고, 어떻든 그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남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제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이번에 좀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위협 요인들, 또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들을 한번 없애보자, 뭐 그런 결의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는 이제 총참모장하고 우리 합참의장, 그다음에 인민무력상하고 우리 국방부 장관 간의 한 라인이 이제 구축된다는 네. 아이디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방에 있는 마주보는 군단장끼리의 한 라인 각각. 그다음에 서해 NLL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서해 이함대 사령부하고 북한의 그 함대 사령부하고 예. 거기 간의 한 라인, 아. 이런 것도 구축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근데 그거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군사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김영철 뭐 부위원장도 온다고 합니다만, 지금 NLL 문제를 과연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아무리 군 당국자가 네. 최고 당국자가 와도 네. 그 진짜 얼마나 복잡한 문제입니까? 가장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 NLL 문제까지 얘기할까요? NLL은 지금 추정컨대는 NLL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남북 기본합의서에 보면 이제까지 남북이 사실상 관할하는 지역을 인정하고 하되 그거를 최종 경계선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그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NLL은 우리 국경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미 사실상 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걸 최종 경계선이 아니니까 그 경계선 획정을 해서 회담을 계속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회담을 계속 해야 그게 우리 경계선으로 북한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 NLL이 최종 경계선으로 확정한 건 아닌데, 그러면 회담을 해서 그걸 정하자고 해놓고 왜 NLL 획정을 위한, 그러니까 그 서해 경계선을 획정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데 왜 대한민국은 응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볼멘 입장을 북한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지난 2007년에 이제 14 정상선을 할 때 예. 또 그때 문제가 그때 핵심이 이제 결국 서해 그 NLL 네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이 이걸 이제 너무 선을 긋고 이렇게 너무 서로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선의 개념, 경계선이 선의 개념이 아니고 면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공동 어뢰 수역 같은 걸 만들어서 평화를 공고하게 다져보자.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평화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이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NL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럼요. 결국 그런 예. 정신으로 이 문제 해결하자는 게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NLL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이 대선 때 그 선거 전략으로까지 쓰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국가기록원까지 뒤져봤지만 결론은 없는 그 논란만 일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NLL 문제는 아마 이번 정상회담 때 다루기는 좀 어려울 측면이 있고, 안 다루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 개성공단 얘기할까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얘기할까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남북한이 모두 알고 있지만 우선은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한번 내보자. 거기 관련해서 서로 저는 충분히 의기투합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보는데 사실 이제 비핵화라든지 평화정착 문제는 관련해서도 물론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 좀 이렇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공동 번영이거든요. 또 북한이 더군다나 며칠 전에 이제 그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경제 발전에만 더욱 매진하겠다 이런 네. 선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노선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남북 간의 협력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이제 결국 경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저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비핵화 또 평화 정착 부분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남북 경협도 재개할 수 있다. 그 남북 경협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문을 다시 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비핵화 관련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진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남북 간 합의가 그전에 과거에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행이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충분한 국민적 합의, 지금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게 이 합의가 이 정도 합의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그 관련된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나오면 저는 그 다음 단계는 경협이 이제 본격화 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라는 첫 단추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비핵화를 뺀 대부분의 의제는 다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임종석 실장은 정상들의 몫으로 남겨놨다고 했고, 이물주 교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중물로 일정 부분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핵화 문제로. 네. 예, 이제부터 이제 비핵화 얘기를 해보죠. 일단 뭐 그 경제 문제도 저도 한 말씀. 예, 그리고 정리를 하시고요. 경제 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재개를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은 조금 좀 이산가족 상봉하고 좀 연계시켜서 재개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산가족 상봉에 열의를 갖고 계세요. 본인이 부모님이 가족은 이북에서 아니지만, 넘어오셨으니까 본인 자신도 이산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남북 경협 구상이 이제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 거기에 의하면 이제 H자 모양으로 서해안 쪽, 동해안 쪽, 그다음 휴전선 쪽 해가지고 H자로 다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김정은 위원한테 설명을 하면서 쫙 비전을 그려주고, 이를테면 남북로 뭐 가스관, 철도 연결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첫 단추가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이게 다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 선언문에는 넣지 못하죠. 선언문에는 안 넣죠. 네. 선언문에 안 넣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그렇죠.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요번에 이제 뭐 그 북핵 문제 해결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으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공동 번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번. 잠시만요. 그 비핵화를 제가 질문 드린 김에 비핵화 앞에 가로 열고 한반도 비핵화 아니면은 그냥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로 나올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로. 오늘 임종석 실장이 기자들 답회 얘기할 때도 그냥 무의식적에 한반도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반도.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한반도라고 할 수밖에 없죠. 북한의 비핵화 이러면은 아마 합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번은 이때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고, 2번이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그 양 정상은 한반도를 완전히 비핵화하는데 그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공식적인 합의문 내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 밑에서 협상을 할 때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핵화 관련해서 이 정도 답은 끌어내야 된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가장 최대한은 뭐 그 완전한 비핵화 시점을 못 봤고 그 다음에 저는 비핵화 자체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용어가 신고 검증 사찰 그리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이 검증 절차를 명확한 검증 절차를 이행한다. 이 정도가 들어가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예. 아니면 요번에 정상회담에 남북 정상회담에 안 들어가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신고 검증 사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왜냐하면 비핵화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딴 데서는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 좀 의심스럽다 생각하면 가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그 완전한 비핵화와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여러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일괄 타결하고 단계적 시행, 사찰 검증인데, 포괄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을 우린 제공한다. 요게 이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괄 타결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미사일 부분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포기한다. 그 마지막으로 단계적 시행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사찰과 이행. 거기다 마지막으로 더 바란다면 완료 시점 2020년 여름까지는 모든 과정을 이행한다. 이렇게 딱 못 박으면 아무리 북한이 도망가려도 못 도망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임 교수님, 뭐 제가 따로 질문 안 드려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고 또 뭐 대규모 개혁을 제안해서 북한을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뭐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뭐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남북한을 그 궁극적으로 이제 낮은 단계의 교류협력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남북한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도로, 철도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진출해서 경제적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하나의 어떤 기회의 창으로서 이제 북한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권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뭐 지원을 요청하고 또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함께 이익을 보는 경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북한이 중요한 것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했다는 거, 그걸 선언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건데, 이번 정상회담은 성격은 분명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재 역할 또는 길잡이 역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 간의 이제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오고 가더라도 결국 그거는 북미 정상들의 몫으로 넘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이런 성과를 내서 그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합의를 이렇게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핵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사긴 하지만 이번에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나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저는 좀 지금 단계에서는 과연 그게 그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하더라도 이 합의 문구 자체는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의지를 이제 명문화하고 좀 더 진전된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비핵화의 완료 시점이 나온다든지 뭐 검증 사찰을 받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북미 정상 간에 논의될 내용이고 합의될 내용이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가 했는데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에 그 한반도가 들어갈 경우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북측에서 그러면 북한만 비핵화냐는 아닐 거거든요. 그럼 계속 북한이 우리 측의 그 비핵화 요구를 그러니까 거부했던 논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주한미군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략자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니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이러면서 그 논리를 펼쳐나갔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가 완료가 되면 미 전략 자산은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료가 되면 근데 완료할 때까지는 군사협이 존재하니까 그때까지는 오는 거죠. 그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자 그 리비어 전 주한 부대사 네.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좀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무슨 비핵화, 무슨 비핵화가 무슨 네. 의미입니까?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에는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전략자산 일체 접근 금지, 그 다음에 뭐 핵 잠수함까지 오지 마라. 원자력 잠수함이죠. 원자력 잠수함은 핵폭탄을 실어서가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사찰하려 그러면 자기네들은 주한미군에 아직 핵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한미군도 좀 사찰해야 되겠다. 저는 만약에 북한이 완전한 사찰을 수용하면 동시사찰? 북한도 우리 와서 보게 해줘야 된다고 좀 봅니다. 왜 우리만 예. 가서 볼 권리가 있고 북한은 그들도 안 보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하지 않고 북한만 마음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데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된 거라고. 아니 근데 북한이 이해했어요. 우리가 보겠다고 하는 거는 북한의 핵시설이고 네. 북한이 우리를 보겠다고 하는 거는 군사시설이잖아요. 그것도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6.25 전쟁 끝나고 1955년부터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해서요. 1970년대 69년인가 그 당시에 950개까지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어요. 물론 그때 박정희 정권 때 그때 다 나갔다고 네. 우리는 다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나갔다고 믿고 있지만 북한도 과연 그걸 믿고 있을까요?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처음 만들었지만 남한에는 950개가 있다가 철수했다 그러는데 진짜 철수인지 가서 보겠다. 그랬을 때 우리 뭐 못 보여주는 그럼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군데 본다 그러면 그들도 뭐 10군데를 선택해서 보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호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 부분은 이제 그 학자마다 생각이 좀 다를 물론 수 있는 그렇죠. 그건 제 부분이죠. 의견 말씀이에요. 제 의견은 저는 그런 것까지도 수용해야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지금 비핵화를 추진 못하는 게 남한이 북한의 경제력이 40배고 미국은 600배, 경제력이 600배고 핵무기로 치면 미국은 뭐 최소 5,000개에다가 각종 투발 수단 다 갖고 있는데 북한은 뭐 미국에 비하면 기껏 핵무기 10개에다가 뭐 미사일인데 미국에 지금 겨우 도달하는 것 거의 80% 완료했다가 완료 선언한 그 정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의 안보 우려를 우리가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결국은 기만적으로 나와서 또 감추고 있을 거다. 거꾸로. 그런데 진짜로 다 포기시키려면 우리도 뭐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실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회담 전에 이제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거절을 했는데 이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일단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수용하지 못할 조건은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 과정은 이미 이제 우리 그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믿고 또 미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믿는 그 수준까지는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우리 입장도 주한미군 철수는 이게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고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북한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방북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체제 생존 또 미래 번영과 관련해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 구체적으로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불필요하게 또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또 그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짚어보도록 하죠. 이 방송 보시면서 이 얘기는 왜 안 나오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산가족 얘긴데요. 이산가족 상봉 이제 뭐 부모님 만나는 가족들은 거의 없고요. 형제, 자매들 만나는 가족들 남아 있는데 이번에 논의가 되고 뭐 합의 사항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체제 안보에는 사실 상당히 그 위태로울 수 있는, 대량으로 상봉한다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 꺼리는 거는 경제적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서 자기네 복지 수준이 너무나 미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한 이산가족 중에 북한에서 어느 정도 생활 수준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여기 보낸데 대부분 한 번씩 다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는데 자기네 체면을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체제 안보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잘 사는 그 형제 부모들을 만나고 오면 그것이 남조선은 엄청 잘 산대더라. 각 집마다 자동차가 최소한 한 대, 뭐 두 대, 세 대 있는 집도 있다. 자기네는 동네에 제일 부자도 없는데 올 때 금반지도 솔직히 몇 개 몰래 받아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알려지면 그 이산가족은 전국에서 오잖아요. 북한에. 전역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평생 다물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뭐 비료 지원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쇄 체제인데 개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또 본인께서 이산가족이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얘기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상봉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적어도 1회 이상 상봉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사의 문 앞에선 한반도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물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